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그 현숙 씨의 신념에 대해서 왜 저런 모습이나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었는가. 물론 논란거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제작진이 너무 무리수를 던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처 방법이나 그런 거에서 일어나는 심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준 강의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컨텐츠에 관련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야오야오님이 일단 현숙님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으로 잡히는 부분은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웨딩 촬영 못하겠다고 다시 말하라고 시켜서 표정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작진이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했던 거고 영훈님이 혼자 나가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현숙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제작진과 편집에 있어서 편향성 현숙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현숙님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을 수 있다. 그거는 영훈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훈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심하게 틀어지지 않는, 영훈님이 어떤 실망감을 조금 덜 수 있었다면 그게 현숙님이 이후로 어떻게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평판이 나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려드린 거죠. 이거는 결국은 사회생활 할 때 정치력과도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할 때 그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 뒷담화가 퍼져나갈 때 그 뒷담화를 막아줄 수 있는 내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최소한 그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실은 정치력의 형성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해도 내가 옳은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거든. 거기서 또 조금 더 나한테 피해가 덜 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다른 분의 질문이 있었어요. 치안이의 음악노트님이 제가 올린 그 웨딩드레스 영상을 보시고 오늘 내용처럼 유연하게 상대의 니즈와 나의 니즈의 중간 지점을 찾고 협상하는 스킬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심리대 LBC에는 협상 강의를 들어야지.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니즈에 관련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강의가 있거든요. 제가 많이 하는 강의 중에 하나는 이제 협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기술,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내 니즈를 알고 거기에서 서로의 니즈를 가지고 윈윈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옵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협상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협상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서 뭐 서로가 금액 같은 거라면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금액 존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술적으로 테이블 배치라든가 맞은 그 기한을 어떻게 줄지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야 뭐 그런 기술들도 있지만 어쨌건 어떤 협상이었든 가장 기본적인 룰은 니즈를 파악하는 것. 니즈는 상대가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될 수 있는 얘기와 그리고 숭인원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에도 나는 현숙님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 감정 반응이 어떤 집단에서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지면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지. 그럼 이제 압박감을 받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 외울 주문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주문이 있지.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내가 만약 그러니까 현숙 씨가 그 상황에서 내가 거절하는 말을 한 게 잘못했냐? 아니라고 했죠. 영상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게 차선일 수 있다는 거지. 더 최선은 그걸 말을 하면서도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후로 지금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논란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제작진을 완전히 둘 수 있는 것. 그런 방식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일단 영혼님의 호의를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영상은 그 피해 게임 1화에서 제가 응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영화도 있어요. 맥도날드로 장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금발에 그 좀 젊은 알바생 있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매니저가 깜짝 놀라서 뭐 금발은 한둘씩 껴 있으니까 네 있어요. 우리 제시 말인가요? 그렇죠. 제시. 그 친구가 지금 누구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친구 잘 잡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제 창고로 붙잡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지시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 나중에 어떤 거의 성폭행 수준으로 지시를 해도 그걸 다 따른 거야. 심지어 맥도날드 그 매니저의 남자친구가 와서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그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야.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의 요구를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맥도날드가 어쨌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액의 보상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긴 하는데 왜 그러면 그 지시에 따랐냐는 거지. 얘네가 사이코패스라? 아니면 바보라? 바보가 어떻게 매니저를 해?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지시는 사람들은 그거를 따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압박이 심하니까.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으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응종이란 개념을 일단 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현숙님이 받았던 압박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특히나 이게 웨딩드레스가 혼자 입는 거잖아.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신념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신념에 대해서 이게 신념의 차원, 두 번째는 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와 명분,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신념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화술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에요. 생각에는 계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뉴로 로지컬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철웅 작가의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도 실린 내용이거든요. 벌써 몇 년 전 책이야. 우리는 항상 어떤 목표가 있죠. 조금만 빨리 넘어갈게요. 가장 낮은 단계가 환경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항상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학교 일찍 가야지 이것도 일종의 목표란 말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들 아니면 더 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취업에 성공했어. 그러면 내가 돈을 벌죠. 그 돈을 벌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이죠. 내가 갖춘 것. 핸드폰을 살 거야. 핸드폰. 내 손에 들린 핸드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환경이지. 이런 환경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 위에는 내가 가진 어떤 것, 지금 주어진 어떤 것, 이게 환경이라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한 차원 높은 거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지루하셔도. 그 위에는 능력과 자원. 나의 능력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한다. 이거는 행동이지만 능력은 나는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 나는 축구의 기술자다. 행동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개념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왜 차원이 있는지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그 위에 신념이 있어요. 그 능력과 자원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갖추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 어떻게 보면 나의 재능이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생념의 생각 차원이란 말이에요. 신념보다 한 차원 위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신념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의 검심에 그 켄신이 항상 신념을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그 불살의 신념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그게 신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는, 자, 천수를 다하는 세상. 그거를 꿈꾼 걸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지. 신념은 불살이고 가치는 그 위에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행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칼 등으로 치는 거지. 그게 이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내가 영날검을 갖고 다니는 게 환경이지. 갑자기 급조한 예시인데 좋은데요? 나중에 강의 때 써먹어야겠는데? 바람의 검식 이미지라도 바꿀 걸 그랬다. 그 위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누구인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는 누구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계층 구조인데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지. 어떤 하나의 목표. 환경은 알람 시계를 옆에다가 놓는 거지. 그리고 뭐 지각하지 않게 커튼을 치고 그렇게 환경을 세팅을 하는 거죠. 행동은 일찍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알람을 듣고도 일찍 일어나고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나의 능력을 유지하는 거지. 그게 일종의 어떤 훈련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신념은 나는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제 시간에 가는 것. 가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 그런 신뢰를 지키는 것. 근데 여기서는 다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가치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 지각이라는 거에서. 그런 게 가치지. 그럼 정체성은 성실한 사람,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이 성실함으로써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무엇을 이루는가지. 그래서 지각으로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일을 왜 합니까? 뭐 나한테 유튜브를 왜 하냐고 물어봐요. 환경적인 건 뭐가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도 벌고 이런 거가 있겠죠. 행동은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 이 일 자체,
능력과 자원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별로 재미없나? 강의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지식을 조금 더 쉽게 혹은 재미있게 이렇게 만져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일 수 있겠죠. 신념은 일종의 거짓된 정보를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게 하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아카데미에만 혹은 기업 안에서만 돌던 어떤 지식을 조금 더 브로드하게 일반에게 펼친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일종의 신념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는 그 지식의 보편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신념은 지금 뭔가, 내 삶의 신념은 뭔가, 정체성 뭔가,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신념 계층에 웨딩드레스를 결혼 전에 안 입는다고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념 차원이야? 그럼 내 가치는 뭐지? 내 정체성은? 이렇게 되겠죠. 실은 그건 목표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왜 말했냐, 이걸 뭐 어디서 쓰먹으러 이걸 얘기했냐, 이게 협상에서도 써요. 어떻게 쓰이냐면 상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원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상대가 월급을 올려주네 마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환경 차원이야. 돈을 얼마 주고 받느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건 지금 내가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정성의 문제다라고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와는 다른 차원의 내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내가 넘어가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설득의 논리를 전개하면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라는 건 일종의 가치일 수 있겠지. 신념과 가치 차원 그 레벨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확 끌어올려 버렸다고 레벨을.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얘기한 이게 논리가 더 이상 안 먹혀. 그 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 신념과 가치의 논리만 끌어왔을 뿐 나도 실은 환경 차원에서의 얘기를 하고자 했다면 뭐 이거는 속보이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너무 차원을 올려버리면 상대가 그래요? 더 이상 협상은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 당신과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까마귀 차원의 물론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에요. 까마귀가 자기를 해친 인간의 얼굴은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와서 복수하고. 근데 어쨌건 그냥 그 속담으로서의 그 의미에 좀 더 집중하면 지금 까마귀가 있는 곳에서의 생각 차원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백로의 차원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협상의 여지가 없어.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으로도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웨딩드레스가 신념이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 신념이 뭐 수십 가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 있는 신념 중에서 그 중에서 웨딩드레스라는 결혼하는 사람 이외에 웨딩드레스 입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울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정체성이 생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신념의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이 신념이란 단어가 굉장히 고차원의 생각 계층이어서 그렇지 실은 그 신념에 담긴 소재가 그것을 신념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념이 웨딩드레스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가 사람마다 이제 유추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은 여기에서 아마 그 제작진의 설득 차원은 환경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거야. PPL을 했으니 거기에서 한다. 우리가 돈을 받았다. 돈을 받을 거다. 혹은 계약의 차원에서 환경 차원이지. 그래서 우리는 가서 촬영을 한다. 환경과 행동이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뭐 열심히 하는 뭐 좀 재치 있는 뭐 좋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뭐 능력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건 환경과 행동 차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협상을 하려면 나는 신념이어도 그 신념인 거를 살짝 그 단어를 살짝 숨기고 이 사람들에게 맞는 레벨에서 시작을 해줘야 돼. 그러면 웨딩드레스를 안 입는 것, 물론 거절을 할 거면 초장에 거절을 해버리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거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협상, 그러니까 난 당신들이랑 일 못해요 하고 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거면 레벨을 확 높여서 우리는 생각의 레벨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고 틀어지는 건 좋은 선택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계속 앞으로도 뭔가 같이 일을 할 거면 내가 생각의 레벨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를 살짝 숨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수준이 높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 내가 이거를 추구하는 그 가치가 이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는 살짝 좀 숨겨야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가 얘기할 거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환경 차원에서는 뭐가 있겠어? 내가 지금 뭐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그렇게 정말 노력을 했다가 지금 좀 관리를 안 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진 않다. 영상을 남기고 싶진 않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행동 차원이니까 조금 더 나가봤자 능력 차원 정도의 이야기니까. 이러면 거기에서도 뭔가 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어. 이거 그러면 좀 몸을 많이 가리는 웨딩드레스 할까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 조금 웨딩드레스 샵에서 입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무색하지 않은 이브닝드레스 정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물론 제작진이 안 되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어떤 협상의 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건 일종의 협상의 룰이고, 그러면 웨딩드레스, 이 신념이 웨딩드레스를 결혼 전에 입지 않는다는 신념. 그럼 나의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웨딩드레스가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결혼 전에 지킨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그 딱 결혼하는 시점에 함께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남편에게만 그런 거를 뭐 함께 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의 가치는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 존재하겠죠. 그럼 나의 정체성은 40이 들고 50이 들고 나 인생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뭐지? 이 신념으로서 결정되는. 그럼 뭐 내가 여기서 뭐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신념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섣불리 신념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상대를 설득하고 어떤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신념이나 가치를 얘기하기도 하지. 그렇게 했을 때는 상대 입장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차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렵거든. 특히나 이런 대외적으로 서로가 어떤 논쟁이 시작됐을 땐 더더욱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게 7개나 되니까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걸 뉴로로지컬 레벨인데, 이게 환경과 행동, 능력, 가치, 신념, 정체성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심플해요. 예를 들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치는 왜 나는 사는가지. 나는 왜 사는가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결혼식에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 신념을 지켜서 어떤 능력을 갖춰.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 환경은 내가 지금 언제 어디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말한 신념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게 될까? 이것까지 내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걸 신념으로 가지는 게 잘못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인생에서의 신념이 가지는 그런 위치, 그리고 이 신념이라는 게 이 생각의 계층 구조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상대와 협상에서는 이 신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칭찬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직장 환경이 훌륭하네요. 이건 뭐야? 환경이야. 당신의 이번 성적이 훌륭하네요. 이건 뭐야? 행동이잖아. 행동과 어떻게 보면 능력과 그 중간쯤이지. 당신의 기술은 훌륭하네요. 더 높았죠. 당신의 신념은 훌륭하네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군요. 뭐냐면 위는 지금 환경이에요. 지금 거꾸로 돼 있지만 환경에서부터 정체성으로 칭찬이 쭉 올라갔어. 어느 칭찬이 가장 훌륭한 칭찬이 돼요?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될까? 다 진정성 있다는 걸 가정하에. 그러면 정체성을 갖고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큰 칭찬이 되죠. 칭찬 기술에서도 쓰이는 방법이에요. 협상에서도 쓰이고. 반대로 지적은 자네 직장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번 성적에 문제 있지 않나? 기술에 문제 있지 않나? 자네의 신념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네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어때요? 이거는 점점 올라갈수록 과한 지적이 돼. 섣부르게 정체성에 관련된 걸 내가 비판해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에 상처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진짜 신념이라면 이 신념을 가지고 상대와 어떤 갈등장에 항상 임해. 그러면 나는 상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 그리고 상대와 생각 계층이 워낙 차이가 나버리니까 거기에서 단절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거고. 그래서 섣불리 신념이라고 내미는 거는 좋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거를 아예 초장에 잡아가지고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끝이다, 이거를 내가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이거를 표현할 거면 신념을 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품이 좋네요. 이거는 어떤 무엇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네요. 이게 더 좋은 칭찬이 되는 거지. 야, 넌 진짜 틀려먹었다. 이것보다는 이번 달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데 뭐가 문제지? 딱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이게 계층 레벨에 대한 얘기거든. 이건 제가 여러 가지 강의에서도 활용을 해요. 이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느 계층 구조를 쓰고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니즈를 어느 계층에서 파악하고 있나? 이 사람은 지금 니즈가 어느 계층에 머물러 있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맞춰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뭐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상대를 칭찬할 때도 어느 레벨로 칭찬할지, 어느 비판도 어떤 레벨을 할지, 칭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비판이라고 무조건 너무 낮은 걸로 해서도 안 됐겠지.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자극해서 어떤 그 비판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 비판을 듣고 어쨌건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게 하려면 어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신념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웨딩드레스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걸 통한 현숙 씨가 보여준 정체성은 뭐라고 유추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신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신념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실은 이어지는 얘기인데, 신념의 기간이야. 이 신념의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바람의 검심의 그런 불살의 신념은, 바람의 검심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명분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암살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고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뵐 수 없는 검을 들고 다니는 뭐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살은 그 신념이 언제까지지? 죽을 때까지지. 내가 가진 신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루는 가치가 있고, 그게 나의 정체성을 만들지. 예를 들어서 나는 부먹이야. 난 씨는 찍먹인데. 나는 찍먹이야. 그러면 그게 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가지는 가치는 뭐지? 찍먹이라면? 조금 오바해서 말을 하면 바삭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죠? 막 그런 가치일 수도 있겠지? 좀 오바해서.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변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진짜 오바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지? 찍먹이 신념이라면 죽을 때까지지.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느 순간 신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신념이 시한부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에만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건 그 신념은 언제까지지? 결혼식 순간까지지. 시한부 신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혼을 한 후에는, 그러면 그 신념이 완성되는 순간이잖아요. 신념을 가진 내 인생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순간이야. 그럼 그 후의 삶은 다른 신념을 새로 만들어? 물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근데 100세 시대에서 30에 결혼한다고 치고 뭐 40이라고 쳐도 어쨌건 초반부란 말이에요. 인생 초반부에 끝나는 신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신념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가 인생 초반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실제로 어떤 신념이나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 신념이 인생 초반부에 결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우쳐 있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하다가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형태에서 나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건 순간이고 초반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 그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그 신념과 관련된 목표가 없어. 그러면 이 신념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냐는 거지. 그러면 이 신념은 그 시점에서 끝나고 다른 여러 가지 신념들 중에서 또 꺼내 쓰나? 그럼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 여러 개인가? 여러 개의 가치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신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실은. 물론 함부로 말하진 않았겠지. 이게 오히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겠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이게 좀 보편적으로 해서 어떤 가치가 되고, 이게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신념 차원에서까지 올려가지고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나섰어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신념은 뭘까?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혹은 내 취향, 그리고 어떤 분 더 나가서 내 어떤 강박, 그리고 내가 바라는 환상,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신념이냐고. 신념과 나의 기대는 달라요. 신념과 내가 꿈꾸던 어떤 로망이 있겠지. 그건 달라. 줄 서서라도 우리나라에 뭐 새로 생긴 어떤 맛집을 가고 싶다. 이게 신념일까? 먹고 나면 끝인데? 그 목표를 이뤘으면 끝인데? 예를 들어서 난 남들보다 누구보다 더 빨리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맛을 본다. 이거는 신념일 수도 있겠지. 이건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이고 방침이고, 이게 나아가서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맛집에 가겠다가 신념이 될 수 있을까? 될 수는 있지.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럼 먹고 나면 또 새로운 신념 만들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요? 인생에 예정된 공허함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가는 실은 신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공허함과 싸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신념의 차원으로 봐서는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가두는 걸 수도 있어. 이거는 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종의 목표라고 봐도 돼요. 목표들이 모여서 내가 어떤 환경을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겠다. 나는 결혼식에만 웨딩될 수 있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래서 환경을 그 전에는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걸, 결혼식, 웨딩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지. 실은 그 0차원의 생각을 지금 고차원의 신념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념을 통해서 정체성을 생각해 버리니까 그게 현숙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자기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있다 보니, 그럼 결혼식에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라고 보고 있을 것인가 라고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숙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압박을 받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 어떤 신념이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평소에 뭐 이걸 내 신념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 있는 거야라고 항상 그런 어떤 뭐 바람의 검심에서의 불살처럼 그렇게 신념으로 생각하고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겠지. 근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 근데 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 내가 지킬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사는 거는 좋은 일이죠. 뭐 누구는 이걸 좌우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내 인생에 그러면 결국 신념이란 건 결국 좌우명이잖아. 당신 인생의 좌우명은 뭔가요? 결혼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목표구나. 가장 아름답고 최적화된 그런 결혼을 만들고 싶은 거구나.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큰 목표고 목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목표는 굉장히 많아도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목표를 어떻게 이뤄 나가느냐, 그러면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가느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모여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근데 그 위에 신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방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방침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실은 내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현숙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이 잘못했다는 거 당연히 동의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로 사진 찍 거기서 해라? 뭐 거절할 수 있지. 나는 정말 오히려 거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숙님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박수 쳐.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를 거기서 막 질질 끌려갈 필요 없지. 하지만 여기 나온 이상 어떤 페널티에 대해서 수용은 해야지. 왜냐면 거기 그 PD 입장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수용하되 그 페널티를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방송에서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제작진이 아예 이런 걸 거부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현숙님이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영호 씨도 자기 시야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실리와 명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실리는 어쨌건 나는 솔로에 나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실리일 거고, 두 번째 실리는 나는 솔로에 나와서 시청자들 중에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숙님이 추가할 수 있었던 실리는 첫 번째로 영호 씨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 시청자들의 마음이지. 시청자들의 마음 중에서는 시청자 둘 중에서 어쨌건 남성과 연락이 돼야 되니까 남성들의 마음이겠죠. 실리의 추구 1, 영호 씨의 마음, 실리의 추구 2, 남성 시청자들의 마음이겠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현숙 씨와 뭐 연락이 닿았을 때 뭔가 관계가 될 수 있는. 왜냐면 현숙 씨는 뭐 인기를 바라고 나온 건 아닐 테니까. 아니 뭐 그게 뭐 3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실리와 명분을 둘 다 쫓을 수 없다면 명분을 쫓아도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이니까. 명분을 쫓는다는 거는. 근데 명분을 내가 쫓을 거면 내가 일정 부분 실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명분은 그 명분을 통해서 어떤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이건 피해 게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서바이벌 프로거든요. 거기에서 저 사람은 다른 게임에서도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쟤를 떨어뜨려야 돼요.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타겟에서 빠지죠.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어떤 내 생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명분 때문에 내가 어떤 실리를 추구하지 못해. 그렇다고 도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만약 그게 충돌한다면 실리의 어떤 부분은 양보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숙 씨가 할 수 있었던 실리는 영호 씨의 마음과 시청자들의 마음이에요. 명분은 나는 미래의 남편에게 어떤 의리를 지킨다야.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시청자들의 마음은 편집으로 인해서, 뭐 제작진의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해서 못 얻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실리를 최소한 이 실리의 1순위는 영호 씨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에게 끝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사과도 이 사람이 먼저 접근했을 때 한다는 거는 실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실린을 추구하는 태도였다면 영호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돼. 이게 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감싸 안고 감정적인 봉사, 헌신의 개념이 아니야. 실리 추구예요.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뭔가 사과를 할 때 하는 것.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영호 씨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영호 씨가 만약 그런 걸 통해서 현숙 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영호 씨가 현숙 씨에 대한 좋은 평판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그게 뭐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최소한 인터뷰에서 마음이 다쳤어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가 나왔을 수 있겠지.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영호 씨에게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주변을 챙기는구나 하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현숙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겠죠. 논란이 조금 더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현숙 씨는 그런 식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명분도 얻을 수 있었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실리와 명분을 다 추구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숙 씨의 이런 선택에 박수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현숙 씨가 잃은 것엔 집중하지 않아. 현숙 씨는 분명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물론 현숙 씨가 앞으로 못 사냐? 그건 아니지. 알아서 잘 살고 굉장히 훌륭한 무언가를 가진 분이죠. 당연히 그렇지. 근데 다만 여기에서 더 나은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꼭 현숙 씨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좀 한 차원 높은, 뭐 1차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 차원 높은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게 신념 차원이어도 상대가 환경 차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갖고 얘기하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에서만 지금 사고가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냥 한 차원 높은,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일을 당신에게 해줄 텐데 그런 게 왜 그런 것보다 이거 투자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한 차원만 높은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죠.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는 도망가 버려요. 너무 차원 갭이 커버리면. 그래서 이 상대와 내가 지금 어느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내 차원,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는가. 물론 나도 협상 자리에서 이런 거를 생각은 하면서도 모든 거를 할진 못해요. 즉흥적으로 하진 못하지.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프레임이 머릿속에 있으면 실수가 좀 줄죠. 더 어느 순간 이제 깨닫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상대가 가해자, 나는 피해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상대가 가해를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가해자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내가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피해자로서 규정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어떤 것을 나에게 제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가해자고 피해자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이미 상처받았는 걸, 이 상처를 치유해야지.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지. 아니면 크게 지금 이불 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나에게 여전히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일종의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그 밀그램 실험이나 이런 실험에서도 사람을 응종시키는 실험들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응종 혹은 복종시키는 실험. 복종이 뭐 큰 의미에서의 응종 속에 복종이 있는 건데 어쨌건 뭐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계속 올려가는 게 이 사람이 틀릴 때마다, 근데 거기에서의 이 실험의 명분은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어.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계속 하는데 저쪽에서 막 비명소리 들려. 그런데 이거 계속 전기 충격 줘도 돼요? 그럼 그 실험 주관한 연구원이 하셔도 됩니다. 해야 돼요. 연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확률로, 물론 이거 실험마다 조금씩 퍼센트가 많이 달라지는데 전기를 끝까지 올린다는 거야. 상대가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처음에 정보를 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올려.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실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연구원이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야. 나한테는 선택지가 있구나 라고 하고 전기 충격을 주는 걸 멈추고 거기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추구하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권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이지. 현숙 씨도 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그 부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을 더 명확하게 했다면 이 사람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나의 실리가 뭘지 일단 영호 씨의 마음을 확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게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 저기서 발표하고 걸어오는 길에 광수나 다른 분들 얘기하면서 오잖아요. 그때 얘기할 수 있었어. 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는 싶어요. 물론 거기서 뭐 막았다 오면 할 말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시간이 없었다는 건 아닌 거지. 그리고 와서도 옷을 갈아입었던 거는 상황 종료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었겠죠. 옷을 갈아입은 순간에도 따로 와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지. 물론 거기서 설거지하는 옆으로 오긴 했지만 그런 설거지라는 명분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나에게 걱정하는 말을 하고 나서야 했다는 거는 내가 선택권이 계속 없고 나는 수동적인 태도를 했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한 발짝 나가기가 힘들어. 그런 사고가 갇혀 있으면. 그래서 현숙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나은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의 니즈와 그 니즈의 차원을 파악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니즈가 뭐야? 나를 웨딩드레스 입히는 건가? 아니지. 이 상대의 니즈는 협찬받은 것을 영상에 담아야 되는 게 니즈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이 사람들의 니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꼭 현숙 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이 웨딩드레스 입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구 좀 암살 좀 해주십시오. 막 바람의 검심 예시로. 그때 이 사람의 니즈는 뭐냐는 거지. 그 상대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혼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 저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서 환경 차원이면 단순히 보수일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실리와 명분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휩쓸리면 안 돼. 정량적으로. 물론 이거를 이거는 뭐 100g, 이건 3g, 이거 뭐 무게로 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이거를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정량화시켜서 내가 지금 이 실리를 추구했을 때 내가 이 명분과 충돌하지 않나? 이 명분을 내가 내세웠을 때 내가 어떤 실리를 포기해야 될까?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얻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은 정량화시키는 기법들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또 길어지고 또 정말로 약간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어서 그건 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떤 한 사람의 신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을 얘기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목표 혹은 취향 아니면 뭐 버킷리스트, 기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환상 이런 것과 신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념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얻은 건 상대의 포기야. 근데 내가 필요했던 게 상대의 포기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게 결국 신뢰와 명분에 대한 얘기고. 그래요. 실은 현숙님이 지금 보여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겪고 그 응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차원에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겪는 일이기도 하고 그 압박감이 또 어마무시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뭐 현숙님에 대한 뭐 비판이라던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LBC 시청자분 중에 현숙님과 비슷한 일을 겪는 혹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선을 선택하는 방법,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차원 방법,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하는 더 한 차원 높은 프레임 그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요. 좀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제 리뷰 같이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 같이 했죠?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